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오늘도 아주 재밌는 책,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지선입니다. 네, 자 오늘은 네, 참 좋은 책, 참 좋은 책. 네, 참 좋은 책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게 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았습니다. 오, 네, 오늘 소개해주실 책이 이런 양반다리랑 잘 맞는 책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을 강조하니까 네. 양반다리하고는 또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러면 무릎 꿇어요. 아니, 무릎도 그렇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양반다리 이런 네.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유학의 한 흐름일 수 있고, 오늘 이제 우리가 다룰 책은 어떻게 보면 동양 사상에서 유학과 자웅을 겨루는 양대 산맥이죠. 바로 이제 도가 사상 가장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노자. 네, 도덕경이라 부르기도 하고 노자의 도덕경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냥 노자라 부르기도 하고 뭐 아무렇게 불러도 됩니다. 네. 네. 노자의 도덕경에 관해서 한번. 도덕경. 네. 노자 상식이잖아요, 사실.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을. 음. 근데 우리가 노자를 꼭 알아야 되는 이유는 있나요? 아, 노자를 알아야 되는 이유. 네, 이게 서양에는 스피노자가 있고요. 동양에는 노자가 있죠. 네. 아, 스피노자. 스피노자하고 노자가 좀 비슷하네요. 스피노자도 일종의 범신론적 세계관을 그렇습니까? 통해 가지고 자연을 항상 그러니까 일종의 그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기존의 어떤 다른 서양 사상과 다르게 그 자연에 대한 어떤 그 뭐라고 할까 하나의 정복이라든지 이런 대상하고는 좀 다르게 바라봤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노자 같은 경우도 노장 사상이라고 보통 우리가 할 때 그 자연과의 조화라고 해야 될까? 네. 자연 그 자체. 보통 노자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의자연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연 스스로 그러하듯이 네. 그러니까 어떤 인위적이고 꾸미는 행동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래서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게 물이죠. 여기서 도덕경에서 가장 중요한 비유가 메타포가 물이 되는 거죠. 그냥 물처럼 흘러가는 거잖아요. 물 흐르듯이. 그 시간도 흘러가고 삶도 흘러가고 물이라는 것이 이제 가장 또 중요한 자연의 한 도의 한 상징이 되는 거죠. 좀 제가 오늘 좀 앉아 있는 이 자세가 약간 네. 물 흐르는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되게 편해 보이긴 해요. 너무 편하잖아요. 근데 방송하는 방송인의 자세는 아니지 않나요? 이 자세가 네. 그게 바로 반노자적 생각이라는 겁니다. 아, 반노자죠. 네. 방송이라는 건 딱 어디 틀에 맞춰서 어떤 자세로 이렇게 앉아야 된다. 네. 이것도 이미 노자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거죠. 그래요? 그럼 오늘 자유롭게 앉을 수 있다면 네. 저는 여기 책상 위에 발 올려. 자, 봐봐요. 이것도 또 반노자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것도요? 자연스럽게 하되 누구에겐가 거스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물처럼. 물처럼 거슬리진 않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걸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저는 사이즈 오브 체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내 몸에 딱 맞는 사이즈, 내 키, 앉은 키, 나의 몸무게, 나의 성별에 맞는 수많은 조합을 최적의 조합을 찾아서 네. 그래서 만든 나에게 딱 맞춤 의자. 이 사이즈 오브 체어가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그 의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너무 편한 것 같아요. 네. 앉자마자 그냥 여기에서는 뭐 한 3박 4일 지내도 난 전혀 일어나고 싶은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런 과장을 붙이면 이 편한 것까지도 과장이 될 수 있잖아요. 아, 그런가? 네. 아, 있는 그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아, 좋습니다. 이거 진짜 편해. 진짜 편해요. 네. 이건 뭐 팔걸이도 이렇게 막 다 돌아가갖고 컴퓨터 할 때 특히 뭡니까 그 키보드를 이렇게도 치고 이렇게도 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마우스 이렇게. 그거 맞게 딱딱 받쳐주는 거예요. 맞아요. 네, 각도에 맞게. 이거 따다닥. 팔걸이 다 높이 조절되고 이것도 다 조절되고 맞습니다. 이렇게 편한 의자가 있다니. 아, 사이즈 오브 체어. 네. 네, 제 키에 딱 맞춘 사이즈 오브 체어. 우리 네. 지선 씨 키에도 맞췄죠? 이 앉은 키를 저희가 다 쟀잖아요. 그렇죠. 뭐 체중, 앉은 키, 남녀 성별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해 가지고 네. 맞춤형으로 직접 만들어 주셔 가지고 오늘 참 엉덩이가 호사를 누리네요. 네. 뭐 뒤꿈치 무게 뭐 이런 것들 다. 토마토. 이렇게 사이즈 오브 체어 여러분의 체형에 딱 맞는 여러분의 키와 몸무게에 딱 맞는 의자. 그래서 오래 앉아도 피로하지 않고 집중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는 의자의 가장 최고봉은 저는 내가 앉은지를 모르게 만들어주는 의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지금 앉아있다는 걸 잊게 만들어주는 네. 노자의 도덕경과 좀 통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런 노자의 도덕경 같은 의자 바로 사이즈 오브 체어. 여러분께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이버에서 사이즈 오브 체어 이렇게 검색하시면요 바로 여러분의 딱 맞는 의자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가격도 아주 합리적입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자연스럽게 한번 가볼까요 오늘은? 네, 무의자연입니다. 네, 이 도덕경 같은 경우는 근데 워낙 이게 주석을 달았다고 해야 될까요? 해석한 책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덕경 자체는 한 5천자밖에 안 돼요. 5천자. 아 그래요? 네, 한자로 5천자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뭐 200자 원고지로 25장. 되게 네. 짧네요. 그 정도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함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관계라고 함축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걸 좀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참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해왔고 뭐 여러 판본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 책 같은 경우는 그 18세기에 유럽에 이제 번역이 됐단 말이죠. 이 번역이 되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만 네. 해겔 이런 사람들한테 엄청난 영향을 줬단 말이죠. 해겔의 변증법적 사고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사실 도덕경의 생각들이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줬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변증법이라는 게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변증법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 반대되는 것들이 서로 같아지는 거다. 서로 우리가 선과 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 속에서 오류가 있고 오류라고 생각했던 것 속에 진리가 있어갖고 그것이 정과 반으로 맞서다가 합쳐가지고 간다. 이게 사실 노자의 어떻게 보면 도덕경에 보면 전화위복이랄까 항상 화가 복이 들어있고 복에 화가 들어있고 또 여러 가지 선과 악이라는 것이 과연 절대적이냐 상대적으로 서로 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이런 사고들하고도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냐. 그리고 뭐 하이데거라든지 톨토이 같은 경우는 정말 노자 도덕경을 탐독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그래서 기독교 계열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노자의 도덕경이 그 다석 유용모 선생이라든지 그 시알 함석헌 선생 그리고 뭐 예전에 저 원주에 계셨던 무의당 장일순 선생 그리고 이현주 목사 이런 어떤 분들을 기독교 쪽에서 이제 바라보는 또 아주 이게 해석이 좋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참조한 책은 그 종교학을 전공하신 오강남 선생님이라고 이분이 이제 캐나다에서 종교학 교수를 오래 하셨는데 이분도 이제 기독교 전통 속에서 일종의 전통이라 하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쪽 어떤 흐름 속에서 이 도덕경을 풀이한 책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큰 책, 이 글자 큰 글을 가지고 오는 바람에 그 오강남 풀이 노자 도덕경인데 이 책을 가지고 이 책에서 이제 이거는 오강남 선생의 해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도덕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상당히 저는 제가 사실은 10대 때 이 책을 처음 사서 봤고, 근데 그때는 이해를 못한 거죠. 이게 뭔 내용인지 뭐 10대 때 노자의 도덕경. 예, 그러니까 무슨 내용인지 그러니까 10대 때 읽을 게 아닌 책 같아요. 근데 20대 또 읽어봤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감산의 노자풀이라고 명나라 때 스님이에요. 감산 그 스님이 노자풀이 한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때도 이해가 잘 안 됐고, 그리고 30대, 40대 때도 한 번씩 다른 판본을 봤는데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이번에 읽은 그 오강남 선생의 그 도덕경 풀이가 나이가 이제 들어서 그런지 가장 이제 확 다가오는 느낌이죠. 지금까지 그렇게 멀리 느껴졌는데 이게 많이 다르구나. 역시 고전은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야지 알 수 있는 책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큰 글씨 책이라는 건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요즘 이제 작은 글씨 보다 보면 눈이 아프니까 읽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글씨가 진짜 커요. 네, 진짜 크죠. 나 슬퍼진다. 왜요? 어떻게? 어떻게? 그냥 큰 글씨 책이란 게 뭐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글씨가 크군요. 초등학교 2학년 저 국어책처럼. 아니 뭐. 초등학교 2학년 국어책. 그 정도인가? 1, 2학년 애들은 왜? 요즘 키우시니까. 글씨 크니까 좋다. 좋은데 난 한편으로 마음이 아파. 왜 진도는 잘 나갑니다. 글씨 크니까 페이지가 잘 나갑니다. 이걸 읽으셨구나. 약간 무협지의 느낌들. 그러니까 무협지 빨리 넘어지잖아요. 글자가 많이 없어가지고. 빨리 넘어가는구나. 알겠습니다. 여튼 노제의 도덕경 생각보다 글자 수가 아주 많진 않은. 네, 5천자니까 참 이게 뭐 그러니까 마음 먹고 읽으면 금방 읽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 공부하시는 노자 전공하시는 분들 절대 노자를 그렇게 뚝딱 읽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자가 전체 81개 챕터, 81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하루 한 장씩 읽으면 되는 거예요, 천천히. 그게 가장 이제 그리고 한 번씩
뭐 마음이 좀 일반적인 마음의 평정심을 좀 잃었을 때 그럴 때 노자를 꺼내 읽으시면 상당히 좋죠. 80개 책 한 챕터당 한 60자 이 정도 평균으로 따지면 그 정도밖에 안 네, 되겠네요. 네, 네. 근데 사실 노자 도덕경 같은 경우는 뭐 이게 한 사람 지금 우리는 노자가 도덕경을 썼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노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사마천 사기에도 나오긴 나와요. 열전에 나오는데 그 기원전 6세기에 살았다고 하죠. 네. 어디 출신이냐면 초나라 출신. 초나. 우리 항우의 고향. 그죠? 항우의 네. 본거지 바로 그 초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 초 지역 출신인데 주나라에서 뭐 일종의 그 학업 관리를 하다가 결국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그 한국관에서 이제 세상을 떠나서 서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한국관을 지키는 관리가 이 사람을 알아보고 그래도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될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래서 하룻밤에 뭐 서내려 가서 이제 5천자를 주고 떠났다. 이런 전설이 있는데 네. 지금 뭐 여러 문헌학을 해보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이것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이게 참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 하나의 어떤 문헌 같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뭐 1973년에 이제 마왕태 고분에서 그 백서죠 비단에 쓴 글씨 그 도덕경이 나왔거든요. 그때는 이제 덕도경이라 불렀어요. 도덕경이 아니고 그러니까 도덕경이 책에 1장부터 37장까지가 도에 관한 부분이라고 하고 38장부터 81장까지가 덕에 관한 부분이라는데 덕이에요, 덕이에요. 덕. 예, 덕. 도덕할 때 덕죠. 예. 덕도경이라는 네, 이름으로. 그렇죠. 나는 득인 줄 알았어요 이때까지. 근데 사실 또 이 오강돈 선생님도 그런 말씀하세요. 그 덕이나 같은 거다 이거죠. 왜냐면 우리가 저 사람 덕 좀 보자 이러잖아요. 그럴 때 이 덕택이란 말도 쓰지만 이덕을 보자는 뜻도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대 도덕이라는 게 물론 우리가 발음을 덕으로 해야 되지만 네. 덕을 보자도 나쁘진 않다 사실은.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도라는 우주의 원리를 잘 깨달아 가지고 그것을 우리 구체적 개인이 그 흐름을 그 도를 받으면 결국 그 덕이라는 파워가 생겨가지고 덕을 본다는 거죠. 인생을 잘 경영하니까. 그래서 뭐 덕이나 여튼 써 있는 건 이제 그렇습니다. 덕도경. 예. 그렇게 바뀌 나온 거죠. 그렇게 나오고. 근데 또 93년에는 뭐 그 일종의 축간으로 그 바로 도덕경이 또 출토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텍스트를 문헌 비교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까지 다수설은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가지고 쓴 거 아니냐. 한 개인이 이거 썼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집단적으로 좀 녹아든 것 같다. 분량이 뭐 아주 대단히 많은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네. 어쩜 이제 그때 있던 뭐 좋은 말들 혹은 뭐 이거 사상과 좀 비슷한 일치하는 그 부류의 말들을 좀 모아놓은 것일 가능성이 좀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결국 이 책이 사실은 우리가 뭐 도덕경 하니까 드는 생각이 윤리 도덕에 관한 책이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정치 사상, 정치 철학 책이거든요. 정치요? 예. 당시를 살아갔던 어떻게 보면 독자 대상이 소구하는 독자층이 지배자들이에요. 지배 세력이에요. 지배 세력이 너희들 정치 똑바로 못하면 너희들 언제든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욕심 좀 적게 가지고 그리고 좀 뭐 이런 욕심을 적게 가지고 너무 일을 많이 벌리라 하지 마라. 무위. 네. 그렇게 해야지 너희들이 몸도 지키고 그리고 욕도 안 당한다.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아주 어떻게 보면 정치 철학책도 되고 또 나중에 손자병법 같은 이런 쪽하고도 연결되는 측면도 있고 병법에 연결되기도 하고 또 바로 이 도덕경이 우리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비자의 법과하고도 연결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사마천은 사기에 노자 그 한신 열전해가지고 한비자하고 신불에 뭐 그런 쪽하고 그러니까 도가와 법과를 묶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유사성도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부분들을 보다 보면 그런 이 법과의 어떤 통치 이데올로기도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정말 뭐 또 고전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의 신음물 같은 거죠. 진짜 말 그대로 뱀이 와서 마시면 독을 만들고 젖소 와서 마시면 우유를 만들고 그렇듯이 이거는 뭐 흘러가는 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마시고 그러니까 누가 와서 마시지 마라 이런 게 없거든요. 누구나 와서 마셔라. 그래서 그걸 마시고 뭐 뭘 만들어내든 간에 그렇게 그건 다 만들어낼 수가 왜 있겠죠. 노자라는 사람의 거를 썼을까요? 굳이 노자일 필요는 없겠군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항상 그 뭘 어떤 텍스트를 만들 때 그 일종의 원제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중국에 보면 공자 같은 경우도 항상 자기가 말하는 말에 권위를 어디서 찾습니까? 주공 이렇게 주나라의 이제 주공은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꿈에 뭐 성현을 봤는데 주공을 만난 그렇게 해야지 사실 권위가 또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텍스트를 만들 때 권위라는 것들 또 이런 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그 옛말에 이르기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노자 가라사대 뭐 이렇게 이제 공자 가야- 가라사대 하듯이 네, 맞습니다. 노자에 대해서 그럼 오늘 좀 보나야님 노자는 굳이 뭐 근데 이제 결국은 노자가 살았던 이 도덕경이 나왔던 이제 시대 배경을 봐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또 그 노자로 이제 지금 추정되는 사람이 뭔가 썼던 애초에 원 텍스트가 있었을 것이고 그것이 또 막 이렇게 들어있지 않을까 이런 건 네네네. 충분히 생각할 수 있으니까 노자에 대해서는 사실 알려진 게 많이 없나 봐요. 신비의 인물이죠. 그러니까 신비. 뭐 전 탄생부터가 태어났을 때 뭐 이미 엄마 뱃속에서 뭐 수십 년간 있다가 태어나가지고 머리가 하얗게 태어났다. 그래서 이름이 노자 아닙니까? 늙은 아이다 이거죠. 우스갯소리로 늙은 아이다. 중국 분들 참 그렇죠. 과장을 잘하셔. 나는 내 광고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여기는 뭐 수염이 막 뭐 삼천자 이런 거 하면 백발삼천장. 네, 좀 과해 여기도.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그러면 한 흰머리 태어나셨대요? 뭐 그렇게 이제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돌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관리가 되었는데 이제 주나라의 관리가 되었죠. 근데 주나라가 이제 결국 아시다시피 춘추 전국 시대 거치면서 계속해서 주나라의 권위나 힘은 다 쇠퇴해 갔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어지러워지니까 이 세상을 이제 어떻게 보면 떠나서 저쪽 이제 서쪽으로 간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상징력이 초나라로 나온단 말이죠. 초나라. 초나라 항우의 고향. 그러니까 초나라라는 데가 우리가 뭐 바로 초안지 우리 항우가 유방할 때도 봤습니다만 네. 그 초나라 지역은 야만인의 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폄하를 받았잖아요. 네네. 형만의 나라다 이렇게 폄하를 받았는데 근데 이 초나라가 물산은 풍부하단 말이죠. 그 비가 많이 내리고 또 강이 여러 강들이 그러니까 수자원이 풍부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생산력이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왜 우리나라 곡창지대 호남평야잖아요. 네. 그렇게 살이 많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호남에서 문화가 발전하잖아요. 판소리랄까, 뭐 그림이랄까 이런 것들이 발전하듯이 초나라 사람들도 그 지난 시간에 그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나라의 춤이 아주 요염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감정이 일단 먹고 사는 게 좀 풍부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감정 표현이 좀 자유로워졌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 초나라의 문학 초사라든지 이런 것도 감정 표현이 자유롭고 분방하다 이거죠. 낭만적이고. 뭐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깔려 있는 문화를 배경으로 나타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이제 초나라가 뭐 결국 진나라에 의해서 멸망됐고 전국 시대. 근데 이제 북쪽의 문화 이쪽을 생각해 보면 북쪽은 이제 유교 문화가 좀 더 그 먼저 자리 잡았는데 그쪽은 아무래도 생산력이 남쪽보다는 좀 떨어지잖아요. 좀 건조한 지방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좀 더 엄격한 게 필요하겠죠. 질서, 규범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그쪽은 좀 더 엄격한 이제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학의 생각들이 통치 이데올로기로 자리 잡기 좀 더 편했고 남쪽은 조금 더 자유로우니까 네. 이런 우리가 장자, 노자 하듯이 좀 그래도 그 주류가 내세우는 가치, 인의예지가 중요하고 인의예지를 지켜야 되고 규범을 따라야 된다 이런 것보다 그거 진짜 그러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걸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식으로 노장 같은 경우, 특히 장자 같은 경우 끊임없이 체제 속으로 들어가는 개인을 거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류가 내세우는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패배한 지역의 후손들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쉽게 그쪽에 안 들어갈 거야.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패배했지만 우리의 생각은 패배하지 않았다. 이런 낭만들이 좀 깔려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사실 장자가 더 재미는 있는데 그 비유랄까 이런 여러 가지 우화가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네. 노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각에서는 장자가 태어난 것은 맹자와 거의 같은 시대거든요. 기원전 4세기에 그러니까 지금 노자는 기원전 6세기 살았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장자가 오히려 노자보다 먼저 이제 책이 씌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노자는 좀 더 나중에 이런 형태로 나온 거는 전국시대 말기에 왜냐하면 이런 표현들이 아주 간결하고 어떻게 보면 좀 권유도 있고 이렇게 해라 당위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전국시대 말기에 좀 더 통치에
일환으로 네. 좀 더 만들어진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들 많이 하고 있죠. 통치에는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뭔가 이렇게 좀 통치라고 하면 윗사람이 하는 얘기를 밑에 사람들이 잘 이제 들어야 되는 걸 텐데. 네, 네. 유학처럼. 그렇죠. 근데 이 통치에는 좀 잘 안 맞는 예. 책은 아닌가. 그럴 수 있는데 네. 당시 기원전 5세기 이제 춘추전국 시대는 우리가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221년까지를 춘추전국 시대라고 하는데 기원전 5세기에 철제 농기구가 많이 보급되기 시작했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네. 그러니까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니까 지금까지 농사를 제대로 못 짓다가 이제 농기구로 땅을 깊이 파니까 우리가 뭐 신경법이 이제 확산되면서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렇겠죠. 자, 그러니까 이 비약적인 생산력을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그 생산력 바탕으로 무기를 만들어낼 것이고 더 넓은 땅, 더 많은 사람을 다스리려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건데 몇백 년간 전쟁을 한 거죠. 자, 그럴 때 결국은 그렇게 이제 생산성이 늘어나지만 그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욕망도 늘어나잖아요. 그 욕망이 늘어나는데 결국 정치적인 다툼은 갈등은 항상 서로 이 욕망은 무한한데 자원이 유한하니까 발생하잖아요. 네. 그 농산물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충분히 그 욕구를 만족시킬 정도는 못 됐겠죠, 그죠?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더 이런 갈등들이 더 증폭될 수 있을 때 바로 이런 노자의 불욕, 욕망을 가지지 마세요. 무욕. 이러면 이거 어떻습니까? 이 다르게 좋아진단 말이죠.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사회 전체적인 네. 욕망 수치를 좀 낮춰주니까 그렇죠. 갈등은 좀 덜 할 수 있겠죠. 과잉 욕망을 경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 이거 하지 마라. 그게 자연의 도리야. 그러니까 그 지배층 입장에서는 이 관리하기 편한 거죠. 더 욕심내봐야 할 것. 야, 그러면은 쓸모없다. 밑에 있는 애들한테는 가지지 마라 해놓고 우리는 그렇죠. 가져야지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배층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맞잖아요. 너희들은 그냥 냉수 먹고 냉수 먹어도 속 편해 이렇게 살아. 우리는 그냥 이 밥에 고깃국 먹으면서 우리는 하나도 안 좋아. 이거 당뇨 걸리고 아무것도 안 좋아. 먹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는 어차피 다 똥으로 나와. 대소변 나와.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우리는 좋은 거 먹을 거야. 도덕경 앞에 괄호해놓고 하층민을 위한 괄호 닫고네. 근데 이제 이 도덕경에 바로 그런 통치계급에 대한 경계와 경고도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을 너무 가혹하게 부리지 말고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가렴주거에 대한 통렬한 비판도 들어 있고. 네네. 그러니까 이 도덕경이 또 재미있는 게 바로 그런 측면과 동시에 민중의 그 취향을 담아냈기 때문에 우리 삼국지 할 때 후한 시대 이제 말기 삼국지 할 때 제일 먼저 삼국지가 시작된 초기 배경이 황건적의 난이었잖아요. 네. 그 후한시대 황건적의 난이 제일 바로 황노 사상, 노장 사상을 바탕으로 노자를 딱 들고 나온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 다 반체제 저항의 논리가 담겨 있고 특히 마오쩌둥 같은 경우는 또 마오쩌둥도 후난성 사람이니까 옛날 치면 초나라 사람이잖아요. 모택동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또 이 노자를 좋아했죠. 노자를 좋아해가지고 노자의 어떤 대목들이 있거든요. 전화위복 이것도 좋아했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힘들어도 또 된다. 또 이제 좋아했던 대목이 결국 그 도라는 것을 하늘이라는 것은 항상 그 뭐라고 할까 높은 것은 낮추고 낮은 것은 올리고 넘치는 것은 깎아내고 모자라는 것은 채워준다. 그게 이제 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일종의 그 무상계급의 혁명을 이게 딱 좀 좋잖아요. 그게 좋은 표현들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활을 쏘는 걸로 비유하거든요. 우리 활을 쏠 때 활줄을 당기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당길 때 어떻게 됩니까? 위에 있는 부분이 활줄을 당기면 낮춰지죠. 위에 있는 게. 네. 밑에 있는 건 당기면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부분은 낮추고 아래 있는 부분 높이는 게 바로 도가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배 이데올로기에도 되고. 잘 하면 잘 맞고 네. 그리고 혁명의 사상에도 잘 잘 맞는 맞고. 게 네. 이 노자의 도덕형이군요. 네, 도덕경의 내용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니까 저희가 지금 추측하건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좀 내용을 들어야지 그러네. 좀 더 비판도 하고 수긍도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여기서 제일 먼저 도라는 게 뭔지 먼저 개념을 좀 잡아야 되는데. 도가 뭐냐? 예. 도가 뭐긴 뭐야? 도가 뭡니까? 도- 길도자죠, 그죠? 도. 도? 도가 뭐냐? 뭔가를 마땅히 해야 될 것들 이런 게 도 아닐까요? 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인도주의 할 때 인도.
그죠? 그런 식으로 뭔가 사람이면 마땅히 지켜야 될 규범. 도리. 네, 도리. 예. 그런 게 이제 네. 도가 아닐까. 네. 길이 있어요. 이렇게 길도 자라면서 네, 네. 길이 있어. 인생이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걸어가는 그 길에서 인간이 맞닥뜨리는 모든 것. 아, 그게 도다. 네. 아니 뭐 사실 이 도 자체를 말할 수 없다는 게 노자 도덕경 핵심이에요. 아, 말할 수 없다. 네,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건 도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 말하는 거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논의를 진전해야 되니까 이제 오강남 교수의 설명을 빌려면 우주의 어떤 근본 원리 같은 거다 이거죠. 프린시플. 근본 원리. 근본이 원리. 이 우주를 만들어내고 지금 우리 이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진화시키고 전개시켜 온 근본 원리가 프린시플, 법칙도 될 것이고 아니면 뭐 사실상 서양식으로 말하면 신도 될 것이고 네, 이게 이제 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는 일종의 그러니까 결국 그 도가 웨이잖아요. 길이니까 그 도를 웨이 도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 인간이나 사물 속에서 구현될 때 힘 같은 게 얻어진다는 거죠. 파워가 얻어진다 이거죠. 그게 바로 덕이라는 거예요. 덕자 써가지고. 그러니까 도란 한마디로 프린시플이고 덕을 말할 때는 파워다 이렇게 이제 조금만 그렇게 우리가 막 좀 간략하게 이해하시면 대충 우리가 논의를 전개할 때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라는 거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존재할 수 있게 된 그런 원칙 같은 그렇습니다. 것이 이제 도고요. 도를 그러면 행하는 것이라기보단 도를 잘 깨치는 게 중요한 거겠군요. 깨우침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깨우치면 그러니까 결국 같이 한다는 거, 같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그 도라는 거 길이니까 따라가다 보면 같이 자연스럽게 내가 이제 하나의 어떤 그 길에 맞는 삶을 이제 자연스럽게 살다 보면 하나의 어떤 힘이 생긴다. 그 힘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덕스럽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바로 그런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도에서 나오는 힘이고 결국 그러니까 이 도덕경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 결국 인간에게 가장 이상적인 삶이라는 것은 도와 함께 흘러가는 삶이라는 거죠. 같이 그렇게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도와 하나가 된다. 그럴 때는 생사 이런 데서 다 이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생사? 그러니까 제 말은 자연적인 생사를 떠나가지고 그 자체의 구별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내가 이미 작은 개체적인 나 있죠. 나를 고집하는 나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큰 나로 대하로 나아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연과 하나 되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려면 뭐 나중에 다 말씀은 나옵니다만 가장 그 핵심은 그러니까 욕망을 줄여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무욕이에요. 무욕. 욕망을 줄여라. 욕망을 줄이는 게 너가 오래 살 수 있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 너 양생을 할 수 있다. 잘 너 삶을 잘 관리해낼 수 있다는 거죠. 요즘 현대 생각하면 사실 좀 많이 맞는 말이긴 네, 하죠. 네, 네. 먹는 거에도 너무 욕심 부리고 그래봐야 좋은 거 먹는다고 아무리 뭐 해봐야 적게 먹는 것만큼 좋은 게 없고 네. 또 어떤 내 욕심의 수치만 좀 낮추더라도 네. 스트레스 좀 덜 받을 거 아니에요. 네. 내가 저거 사야 되는데 저 집 사야 되고 저 차 끌어야 되고 뭐 이런 욕심들이 결국 이제 스스로를 점점 망치니까 네. 그런 욕심을 낮추는 거는 좋긴 한데 약간 또 뭐 그냥 패배자의 어떤 네. 자기 합리화랑 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덕경의 가장 그 노자 사상이 재미있는 것은 그 욕망을 없애라 불교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욕이라는 게 욕망이 없애라 이런 게 아니라 그 오강남 선생이 재밌게 풀이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책을 읽을 때 무욕 나오고 무심, 무상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무의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럴 때 이 무를 없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보통이 아닌 이렇게 해석을 해라는 거예요. 보통이 아닌. 그러니까 무욕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욕망이 아닌 그런 욕망이 아닌 욕망을 뜻한다 이거죠. 일반적인 보통의 욕망이 아닌 욕망. 보통의 욕망은 다 사람이 이거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하는데 그런 욕망이 아니라 그거에 좀 반대되는 욕망들. 그러니까 좀 덜 가지려는 욕망. 이렇게 생각해라 이거죠. 욕망 자체를 없애려는 게 아니라 좀 줄이려는 욕망. 꺼지려는 거에다가 욕망을 붙이니까 말이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만약에 다 무욕을 해버리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필요한 것하고 욕망을 구분하자는 거죠. 필요한 것은 필요한 것이에요. 내가 이거 없으면 죽으니까 내 생명력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욕망은 뭐냐? 원하는 것이란 말이야. 바라는 것. 그러니까 그걸 구분을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무욕이라고 할 때도 그게 아예 모든 걸 안 바란다 이게 아니라 먹고 살아야죠 기본지. 바로 그러니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이 아닌 그런 보통 원하는 것이 아닌 욕망. 그냥 필수적인 것. 그러면 무상은 뭐냐? 생각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보통 생각이 아닌 보통이 아닌 생각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는 선입견 가지고 사람 보고 이런 게 아니라 무상, 무념무상으로 해라. 그거는 생각을 없이 어떻게 하면 그게 아니라 그 기존의 어떤 선입견이라든가 편견을 갖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럼 무의는 또 뭐겠습니까? 그러면 하지 않느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맨날 노나? 그냥 뭐 공부도 안 하고 내가 어차피 이 돌을 닦아야 되니까 공부도 안 하고 그다음에 이 세상 다 더러워 그냥 나는 그냥 저 산에 들어가 살래. 산에 들어가 살래. 이게 아니고 내가 일을 하는데 해야죠 사람 살아가는데 무의는 뭐냐면 그러니까 보통이 아닌 행동하는 거죠. 행위죠. 남들 다 네. 공무원 준비하고 뭐 이런 거 말고 내게 필요한 내가 해야 될 그거에 좀 더 집중하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무의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조건 무라고 해서 모든 걸 안 한다 이래버리면 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뭐 책 자체 글 자체 텍스트도 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보통이 아닌 이런 정도로 있어를 하면 우리가 대충 이제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뭐 조금 핀트는 다른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요즘 이제 우리 과소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냥 뭐 할 거 없으니까 둘이 애매하니까 그냥 커피 사 먹고 뭐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그 보통에 그냥 하는 거 말고 정말 나한테 필요한 커피는 딱 있잖아요. 네, 맞아요. 1kg 커피가 있잖아요.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막 또 돌아다니면서 뭐 커피 4,000원이니까 두 잔 8,000원 주세요. 이게 또 대접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보통의 그런 사람들 커피 더 이상 하지 말고 보통이 아닌 커피를 마셔라. 1kg 커피. 바로 이제 무커피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1kg 커피와 함께 무의자연 한번 느껴보시면 또 어떨까 싶네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그냥 다른 커피 먹는다고 따라 드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커피가 있습니다. 1kg 커피가 여러분을 도인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도인이죠, 뭐 도를 따라. 도가 별게 아니에요. 세상이 그냥 프린시플입니다. 원칙 같은 거니까요. 여러분도 커피는 꼭 1kg 커피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고 혹은 앱스토어에서 1kg 커피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국 이 노자를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간결하고 또 이제 이게 좀 일종의 아포리즘 같은 거거든요. 격언 비슷하게 잠언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 사실 좀 상당히 신비한 느낌은 좀 주긴 줘요. 그게 또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이 느낌은 주는데, 근데 또 그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요점만 있는 거죠. 딱 그 지금 이제 입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요점 정리만 딱 뽑아가지고 하니까 장자의 어떤 비유랄까 우화의 세계는 정말 이야기 스토리 자체가 재미가 있는데 그 노자의 이야기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좀 두리뭉술하고 이런 느낌은 들어요. 근데 그 속에서 고사성 같은 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이 안에. 그래서 뭐 그것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보면 상당히 또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책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근데 하나 치대백 잠깐만 더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면, 그러니까 당시에 그 농사를 짓고 있고 이러니까 당시에 농업 짓는 사회에서 물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황하라는 이 강을 다스려야 되니까 참 그런 어떤 수리 관계 농업을 하다 보니까 강력한 중앙 권력이 필요했고 그런 건 분명히 있습니다만 자,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회는 중앙 권력이 그렇게 권력이 개입할 필요가 없거든요. 자급자족을 먹고 살면 되거든요. 자, 그런데 권력은 끊임없이 이제 수탈을 해갖고 자기들 이제 사치도 해야 되고 군사력도 가져야 되니까 계속해서 뜯어가지 않습니까? 자, 그럴 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그 권력이 이제 곧 폭력이 되는 시대였던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권력이 폭력이 되는 시대였고 실제로 또 당시에 왕이라든지 아주 그 권력자들 말고는
일반적인 관리가 또 필요하잖아요. 일반적인 관리라든지 아니면 또 관청하고 어떻든 살아가는 사람들 또 일반 뭐 평민도 마찬가지였겠습니다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일 무서운 게 지금 우리나라 말도 관제수란 말이 있잖아요. 관제수. 관청으로 인해서 횡액을 입는 올해 내가 운수가 안 좋다 할 때 관제수가 들었다 이런 말을 네네. 감옥에 가게 된다든지 관청하고 소송을 하게 된다. 그만큼 관이 무서웠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이 평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한테 절대 이제 국가를 상대로 뭐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린다든지 꾀를 많이 부리지 말아라. 그리고 중간 관리나 이런 사람들도 너희들이 그 꾀를 부리가 너무 사리사욕을 탐하려다가는 어느 순간에 나갈지 모른다. 그러니까 권력의 특징은 변덕이잖아요. 네. 권력의 특징은 사악한 권력일수록 변덕스럽잖아요. 왜냐 합리적이라면 사람들이 다 그거 맞춰 행동하니까 권력을 무릅쓰고하지 않잖아요. 어제는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오늘 갑자기 왜 이렇게 했어? 이놈 사형시켜. 이래야지 이게 사람들이 겁을 먹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변덕스러운 권력을 상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든 간에 욕심을 적게 가지고 함부로 일 벌리지 말고 자연스럽게 해라. 이것이 이제 가장 이제 처세원이 된 거죠. 네. 그렇게 이 책이 기본적으로 항상 이렇게 됐어요. 지족불욕, 지지불태라고. 지족불욕 뭐냐면 이제 만족함을 알면 욕을 안 당한다. 만족함을 알면. 그리고 지지불태,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다. 그러니까 그 중간 관리라든지 이런 좀 지배층 일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당신들이 적당하게 이렇게 욕망을 좀 통제를 해야지 당신들도 편하고 또 그렇게 말해줘 어떻습니까? 일반 백성들이 편해질 거잖아요. 네네. 지배층이 이렇게 좀 더 이런 지금 말씀드린 지족불욕하고 지지불태를 해야지 일반 백성들에게 해악이 좀 더 덜 미칠 거고 그리고 왜 이제 무위를 하라고 해야 되냐? 그게 임금에 대한 거거든요. 군주에 대한 것들. 임금은 한나의 판단으로 전체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어떤 거를 너무 좋아한다든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어떤 사상이 현혹되고 어떤 생각, 선입견에 사로잡혀버리면 그걸 가지고 어떤 정책 판단을 내릴 때 그 공동체 전체가 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제의 도덕경에 보면 자꾸 무위가 나오고 무욕이 나오고 물처럼 해라.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군주나 지배계급에 대해서 당신들 그렇게 객관적으로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해야지 그나마 가장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그것이 당신들의 권력을 튼튼하게 한다. 그러니까 양쪽에 다 이제 활용될 수 있게. 그러니까 본래 위대한 철학이라든지 위대한 어떤 책들은 어떤 사람, 어떤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다 그 길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 이 하나의 어떤 양쪽에 다 하나의 어떤 일종의 서로 살아갈 다리들을 하나씩 놓아주고 그러면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망을 적게 가지라고 하지 욕망 자체를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당시 어떤 공동체가 여러 가지 지금 전쟁을 거치면서 계속 해체될 위기에 있을 때 욕망을 없애라 이러면 또 공동체 사라지고 욕망을 많이 가져라 이러면 또 공동체 사라지는데 욕망을 적게 가져라는 것들로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그 추구의 시대의 어떤 위기를 그렇게 지혜로 넘겨간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실에 응용해 하다 보면 바로 지금 인간이 너무 자연을 대상화시켜가지고 그죠? 네. 자연을 하나의 어떤 통제와 이용의 대상으로만 하다 보니까 지금 자연 파괴가 돼 있고 또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여성이랄까 약자랄까 이런 것들을 너무나 천시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또 여러 가지 지금 새롭게 역풍도 맞고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게 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전쟁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노자에서는 전쟁을 엄청나게 경계하고 전쟁이야말로 제일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노자에는 전쟁에 이겼다고 해서 절대로 떠들썩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전쟁에 이겼을 때 상례를 치르듯이 해라. 장례 치르듯이 해라. 어쨌든 너가 이겼건 우리나라가 이겼든 졌든 뭐 다 떠나가지고 수십만 수백만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거를 그렇게 자랑할 수가 있느냐.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부전사상, 반전사상도 깔려 있고 기본적으로 생명과 평화에 대한 것들이 아주 기본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과 평화에 대한 게 깔려 있어가지고 여기서 도의 상징이 여성이란 말이죠. 야한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 네. 도의 상징이 여성이고 엄마고 그래요. 악이고 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 일맥상통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하고 부드러워 보이는 것들이
여기서 나오는 한자성어가 유능제강이죠. 부드러운 것이 능이 강한 것을 제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원리들이 지금의 어떤 환경 정치, 여성 정치, 이런 지금 그 양극화된 시대에 상당히 지금 우리에게 시사를 많이 주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뭐 들고 있습니다. 어디든 써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야 노자가 말하길 이러면서 써먹을 수 있는 오늘 좀 많이 가져가야겠네요. 근데 참 그 딜레마예요. 보통 근데 이렇게 욕망을 적게 가지라고 노자가 말하고 또 정치 지도자들도 그렇게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데 네. 선거 때만 되면 욕망을 더 부추기잖아요. 다 해주겠다. 이것도 할 수 있거든. 그렇고 나서 또 선거 끝나고 나면 통치를 해야 될 때는 그것도 높아진 욕망을 다운시키려고 계속해서 그것도 그죠? 사실은 예산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참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의 악순환인데 이제 사실은 자연과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욕망을 좀 컨트롤할 것인가? 그러면 정치하시는 분들도 이제 노자를 도덕경에서 좀 많은 시설을 받아야 되지 않나? 네네. 그런 생각입니다. 네. 근데 저는 오늘 보니까 진짜 좋긴 좋네요. 네. A4 용지가 뭐 여러 장 이렇게 깔려 네. 있어도 시원하게 다 동시에 볼 수 있잖아요. 네네. 네. 여기 리드모아 독서대 그리고 요건 이제 필기대입니다. 네. 네, 필기와 독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네. 널찍한 필기대.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작고 책 읽는 데에 좀 더 집중되어 있는 독서대가 또 있고요. 오랜 시간 책을 읽어도 그리고 오랜 시간 필기를 하면서 공부를 해도 전혀 필요하지 않은 리드모아 독서대와 필기대 포털 사이트에서 한번 보시면 나한테 얼마나 필요한지 책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뭐 책 하면서 정리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혹은 필사 같은 것도 그렇죠. 좋아하죠. 네. 학생들 이게 아주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위에 뭐 노트북도 올려놓을 수 있고요. 네, 태블릿 여러 개 다 올라갑니다. 옆에서 보면 되게 고급집니다. 원목으로. 네, 이게 이제 그 번개 만든 그런 나무로 만들었어요? 번개만 대추나무? 대추나무 같은 걸로 과장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목표로. 곧 그렇게 만들 네.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도덕경 안으로 한번 들어가 네. 볼까요? 자, 도덕경 가장 제 1장이죠. 이게 뭐 사실 도덕경의 절반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1장이? 예. 이거 사실 뭐 한자로 하면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죠.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렇게 시작하는데 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럴까요? 이거 바로 여기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건 좀 많이 들어본 것 같긴 합니다. 도란 무엇인가?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닙니다. 이름 지을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무엇이 하늘과 땅의 시원, 아마 시작이라는 뜻인 네네. 것 같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은 온갖 것의 어머니. 그러므로 언제나 욕심이 없으면 그 신비함을 볼 수 있고 언제나 욕심이 있으면 그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근원은 같은 것, 이름이 다를 뿐 둘 다 신비로운 것, 신비스러운 것, 신비 중의 신비요 모든 신비의 문입니다. 이게 일장이에요? 네. 뭐라카노. 참 어렵죠. 이게. 뭐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거죠. 도를 도라고 말하면 그건 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를 도로. 이름이라 말할 때 그게 이름이 될 수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그러니까 이걸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제가 예전에 그 고등학교 다닐 때 어떤 네. 친구가 자기가 어떤 좋아하는 이제 여성이 생겼다는 거죠. 그 사랑을 하게 된 것 같다고 설명을 하는 거죠, 저한테. 이 여자를 만나니까 이런 느낌이 들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 내가 아니 그게 뭐 좋다 그게 뭐냐 그 좋다는 게 뭐냐니까 뭐 가슴이 뛴다 그 가슴이 뛴다 하는 것만고는 안 되고 그럼 가슴이 뛰고 계속 보고 싶다 꼭 보고 싶은 것도 아니고 막 그럼 속이 타냐 그것도 아니고 생각하면 목이 메오냐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아무리 그거를 설명해 주려 해도 이거를 그 경험을 말로 해줄 수가 없는 거야. 말로 딱 규정하면 그러면 사랑은 가슴이 뛰는 거냐니까 그러면 그건 또 사랑이 아니고 뭐 아니고 그러니까 한 측면이 아니라 모든 측면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걸 인간의 언어는 한 측면 갖고 설명해 주려니까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좋아 그럼 그걸 사랑이라고 하자 해가지고 그 이름으로 막 다 만났지만 그걸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건 계속 사랑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감정들은 여러 감정이 있는데 그 사랑이라는 감정도 또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예전 조선시대 때는 생각하다는 뜻이잖아요. 생각하다. 근데 그것들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또 사랑이라는 뜻으로 지금 적당한 게 없으니까 받아들이는데 그 또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네.
그래서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도라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 보면 이게 우주의 만물의 근원이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빅뱅이 빵 하는 거 있잖아요. 막 폭발을 했다. 그래갖고 모든 게 나왔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나오고 물질이 나오게 됐잖아요. 바로 그런 느낌 같아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래 동시에 막 나오는데 이거를 이름을 붙인다면 그 이름 자체가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게 우리가 이름을 붙이면 이게 과연 우리가 이름 붙일 수 있냐 이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레이먼드 스몰리안이라는 사람이 아주 논리학자인데 설명을 잘했더라고요. 돌을 거울로 설명했어요. 거울? 자, 뭐냐면 당신이 이제 거울이 도라고 생각해요. 돌을. 그래서 이제 자, 도는 거울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거울을 본단 말이죠. 네. 그럼 거울은 내 모습이 비치는 거죠. 근데 거울을 보지 않을 때는 안 비치겠죠. 네. 자, 그러면 거울을 보면서 거울이 내가 보지 않을 때 모습을 찾는 거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보지 않을 때 모습은 그러니까 내가 거울을 보면서 거울을 보지 않을 때 모습은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도라는 거죠. 돌을 거울인데 내가 보기 전에 그 모습을 거울을 보면서 볼 수가 있냐 이거죠. 그 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이름 붙인다는 게 바로 그런 딜레마라는 거죠. 아유, 요즘에는 동영상 촬영해가지고 가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도찰. 도찰. 그래서 도찰인가? 아, 그렇군. 거기도 도구나. 그건 도둑질 도착. 네. 자, 근데 이런 우와 비슷한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읽은 그 민담 중에 그런 게 있었는데 어느 시골에 새신랑이 장날에 이제 물건을 사러 갔단 말이죠. 근데 장날에 가니까 거울이 하나 있는 거예요. 손거울 같은 게. 그때 이 손거울을 보면서 아유 이걸 이제 이런 모습 갖춰주면 우리 신부가 각시가 얼마나 좋아할까. 그래서 그거 이제 아유 이제 이거 보면서 머리도 빗고 참 좋겠다. 이렇게 딱 갖다 주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딱 갖다 줬단 말이죠. 갖다 주고 나 설명 안 하고 이제 놓고 갔는데 갑자기 이제 그 새 각시가 딱 그 거울을 보더니 예쁜 여자가 하나 들어 있잖아요. 거울 안에. 누구냐고. 당신 누구냐고 이러더니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아니 우리 남편이 장날에 갔더니 어디서 이상한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다고 막 통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란 시아버지가 와가지고 시어머니가 먼저 이게 무슨 소리냐니까 저 지금 저 읍내 나갔다가 이상한 여자 하나 데리고 왔다고. 근데 할머니가 딱 보니까 여자가 어디 있어? 쭈그렁 할머니가 들어 있구만. 아니 딱 뭐냐고 젊은 여자가 들어 있는데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유 다 비켜보라고 자기 또 보더니 할아버지 한 명이 들어 있는데 뭔 소리냐 다 그렇게 이제 대각각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 거울을 깨고 뭐 이제 그 새신랑이 와가지고 아니 이게 그게 아닌데라고 이제 웃기서 끝나는데 그러니까 돌을 예를 들어가지고 거울인데 내가 이제 돌을 이름 붙인다는 건 내가 이제 들어가서 이게 거울인가 내 모습이 이런 식으로 내가 들어있는 것만을 도라고 자꾸 한정을 지으려니까 그럼 결국 나중에 다 이제 결국 풍비박산이 나는 거다. 그 이름을 붙이고 이러다 보면 다툼이 벌어지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아니 내가 보니까 이거 맞잖아. 내가 들어있고 아니 젊은 여자가 들어있고 할머니가 들어있고 할아버지가 들어있고 다 아니 내가 본 경험 확실성으로는 분명히 이게 맞는데 그러면 내가 본 경험 확실성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그게 맞냐 이거죠. 그러니까 돌을 도라고 이름 붙이는 것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더 우리 지선 씨한테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저 이해 다 됐는데요.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좀 부연 설명을 좀 해주자면 인간의 언어 역시도 이 도의 일부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언어로는 아무리 설명을 하더라도 도를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인간의 언어나 이런 것, 우리의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도의 일부인 걸 그 일부로서 그 전체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도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도가 아닌 겁니다. 예, 그걸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니 그러니까 첨언 배틀. 그 현대 물리학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아주 소립자 있잖아요. 작은 입자를 관찰하려고 할 때 입자를 관찰하려면 우리가 현미경을 가지고 빛을 쬐야 되잖아요. 근데 빛을 쬐는 순간 그 영향을 받잖아요. 그럼 그거를 하려고 할 수 있냐 이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름을 붙인다는 게 바로 그런 행위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붙인 순간 이미 또 영향을 받아버려가지고 이게 과연 이룰 수 있냐 이거죠.
어때? 첨언 필요해? 아니면 이 정도면 됐어요? 저 첨언 하나만 할까요? 너가요? 너가요? 아, 우리 정프로님 도를 아십니까? 나 거기 갔다 왔습니다. 네. 갔다 오셨군요, 역시. 네. 네. 와, 거기 진짜 신림동에서 네. 신림동에서 네, 한번 갔다 왔잖아요. 오. 그 본부에. 본부에 갔더니 어떤 저는 일이 이제 그런 거에 관심이 예전에 많아갖고. 네. 그런데 시간도 많았고 그래서 그냥 가자고 그러면 가고 뭐 이랬었거든요. 네. 와, 거기 가서 아주 경론을 벌이고 나왔습니다. 아, 토론 배틀 했어요? 네. 아. 한참 그때 또 제가 막 음양오행 이런 걸 많이 했을 때라. 오. 근데 그 얘기하는 사람이 약간 좀 레벨루가 이렇게 썩. 낮았구만. 네, 그래서 별로 좀 틀린 얘기도 좀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한참 이제 그거 갖고 막 싸웠죠. 네. 그러니 나중에 이제 조용히 얘기하시더라고요. 혹시 같이 이제 해볼 생각 없냐고. 아, 말을 잘하시니까. 네. 네, 거의 뭐 갔다 왔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 도에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네. 이 그 오강남 선생의 책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네. 하나의 어떤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드러나 보이지도 않는 신비한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이름 붙일 수도 있고 드러나 보이기도 하는 현상의 측면이 있다 이거죠. 뭐 서양 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칸트식으로 말하면 현상계와 실제계. 그죠? 우리가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네, 현상계고 네. 그 경험 너머에 있다고 생각되는 실제계. 뭐 이런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보통 이때 이제 뭐 실상의 세계를 무명 혹은 무의 세계로 이름 붙이고 현상의 세계를 유명 혹은 유의 세계로 하는데 이때 무라고 이름 붙일 때 아까 우리가 뭐 무욕하듯이 이때 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보통으로 그냥 일반적인 상태로 존재하는 있음, 유의 상태하고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냥 보통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뜻에서 이제 무다 이거죠. 그러니까 보통이 아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네, 없다, 아예 없다는 100%무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무로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 양식이기 때문에 이걸 무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나중에 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국 보통이 아닌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는 존재 양식을 우리는 없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귀신 없다. 뭐 이런 것들 없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규정하는데 사실 과학자나 종교인이 비슷한 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인식 영역에서는 지금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 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계속 연구한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수련을 하고 그러니까 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눈으로라든지 이런 계측기계로는 중력이나 이런 걸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과학자들은 어떻든 간에 뭔가 있을 것 해서 결국은 찾아내잖아요. 네네. 종교인들도 마찬가지 보이지 않는 무엇을 끊임없이 들으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을 사실은 찾아내는 게 바로 보이지 않다고 해서 무가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좀 더 인지가 발전하고 우리가 과학의 어떤 계측 수단이 정밀화되고 이러다 보면 그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랬잖아요. 네. 저 사람 분명히 죽었는데 살았다. 근데 요즘 조사를 해보니까 예전에는 도저히 이 사람의 심장 상태가 정지라고 봤는데 요즘 살아난 사람들 다시 정밀기가 정확해지니까 미세 하나마 혈류가 흘러가지고 뇌로 공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뭐 청진기 갖다 대고 맥주 뽑으니까 아예 죽었어 했는데 살아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이지만 계속해서 이제 그걸 이제 정밀 기계랄까 새로운 어떤 그 우리의 어떤 오감의 어떤 한계를 보완해주는 어떤 새로운 측정 소양이 나오면 보이지 않는 것도 계속해서 또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네. 네. 요즘 뭐 그 우주 쪽 연구하시는 분들, 네. 뭐 이런 분들이 뭐 암흑 물질이니 뭐 중간 물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들 네. 측정하려고 어마어마한 큰 장비들을 많이 네. 이제 하시는데 다만 이제 거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랑 우리가 관측하지 못한 거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예를 네, 들면 네. 뭐 종교적인 어떤 뭐 에너지 이런 것들은 그거는 이제 저 관측 못했다기보다 그냥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뭐 이런 것들인 것 같고 그런 암흑 물질이니 아니면 뭐 중간계 물질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의 관측 기계가 좀 더 좋아지면 관측 가능한 네,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신비로운 현상이라는 거, 다시 깨어났다 이런 것들이 그 과학이나 인지가 더 발전하면 불연인데 이제 기연 예전에 우리 동학할 때 했습니다만 이제 불연 도저히 설명 안 됐는데 이제 해명할 수 있는 걸로 나아가는 과정이겠죠. 첫 장이 이제 그 유명한 도를 도라고 하면 더 이상 도가 아닌. 예.
사랑이라고 말해버리면 그 사랑이 날아갈 것만 같아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렇죠. 유행가 가사.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다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근데 알아야 돼. 어쨌든 이 도에서 모든 것이 나왔으니까 도를 어머니에 비유하는 거죠. 어머니가 모든 걸 다 낳게 만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도는 어머니다라는 걸로 연결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저도 그러면 네. 더 이상 소선당 한우를 한우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그럼 뭐라고 불러야 돼요? 소선당 한우를 뭐라고 불러야 되냐고요? 소선당도? 보통이 아닌 소선당해서 보선당? 보소 한우 보소. 네, 우리 소선당 한우. 네. 이제는 한우 네. 소선당 한우가 아닌 그냥 한우는 소선당입니다. 아 맞습니다. 네. 네. 진짜 이제는 소선당 한우, 그러니까 소선당 먹으러 가자고 해야지 이제 뭐 한우 먹으러 가자 이런 얘기를 하지 말자는 겁니다. 더 이상. 네. 네. 자, 우리 대표 툭불 한우, 소선당 한우. 여러분 아이스크림 뭐 하러 드시죠? 한우가 이미 입에서 녹고 있는데. 이 시리게 아이스크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녹는 건 있잖아요. 네, 소선당 한우가 네. 있으니까요. 보소. 보소 소선당 한우 보소. 놀라운 한우의 맛을 여러분 합리적 가격에 꼭 한번 맛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소선당 한우를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장 아까 네. 말씀해 주신 게 네. 일장이 거의 절반이라고 했으니까 반 우리가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일장만 잘 이해하면 네. 그러니까 결국 그거죠. 여기서 도가도 비상도라 했잖아요. 네. 결국 그게 뭐냐면 이게 다른 종교에서 어떤 신을 대해서 말하는 거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도라는 건 하여튼 우리가 지금 눈으로 경험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 오감으로 경험하는 거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우리가 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라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하나의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하고 완전히 존재 형식이 다르니까 우리는 지금 그거를 우리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냥 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도를 뭐라고 말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종교나 사상에서 사실 도의 본질을 말할 때 긍정형으로 말하지 않고 부정형으로 말하거든요. 지금 여기도 부정형이잖아요.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힌두교에도 브라만 범천이라고 하죠. 네. 힌두교의 그 궁극적인 그 브라만. 이 브라만을 두고도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것일 수도 없고 저것일 수도 없다. 이것일 수도 없고 저것일 수도 없다. 이 브라만을 가지고. 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바로 중세 그 신학의 아주 그 집대성한 사람이죠. 그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죠. 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한 사실은 우리가 신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것뿐이다.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도 결국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뭐 신으로 부르든 궁극적인 실제로 부르든 이것에 그나마 그래도 갈 수 있는 길은 부정 아니다로 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다. 이건 아니다. 부정을 그러니까 이게 딱 변정법 비슷하잖아요. 끊임없는 해결이 니게이션 오브 니게이션. 부정의 부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정반합으로 간단 말이죠. 이것도 약간 이제 좀 애들 해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이건 부탁드립니다. 네. 내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 언어의 한계, 언어의 울타리에 갇혀버립니다. 네. 그런데 내가 무엇이 아니라고 하는 순간 네. 그거는 여전히 열려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아닌 것만 빼고 나머지가 되니까 열려 있는 무한대로 확장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뭐 큰 무엇인가를 설명할 네. 때는 내가 이걸 다 그 안에 가둘 수 있는 그런 정도 능력이 아니면 차라리 그렇게 아닌 걸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정프로는 또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프로는 똑똑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정프로는 바보는 아니야. 그렇게 해줘야지. 똑똑하지 않아라니. 그렇구나. 정프로는 바보가 아니야. 네. 그렇죠. 바보가 아니야 하고 똑똑하다는 건 다른 어감이고 다르죠. 그렇죠. 네. 역시 훌륭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장 하나만 더 해볼까요? 네. 이 장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세상 모두가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알아보는 자체가 추함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착한 것을 착한 것으로 알아보는 자체가 착하지 않음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가지고 못 가짐도 서로의 관계에서 생기는 것, 어렵고 쉬움도 서로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것,
길고 짧음도 서로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 높고 낮음도 서로의 관계에서 비롯하는 것. 악기 소리와 목소리도 서로의 관계에서 어울리는 것. 앞과 뒤도 서로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 따라서 성인은 무의로서 일을 처리하고 말로 하지 않는 가르침을 수행합니다. 네,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무의라는 말이 좀 나오죠. 무의. 네, 네. 일단 해겔이 떠오르네요. 네. 아 그래요? 네, 해겔이 비교한데 있잖아요. 지선 씨가 참 해결 좋아해. 해겔이면 다 돼요, 모든 게. 아 모든 원리가 해결로 다 해결되는구나. 네. 아, 이름을 해결로 바꿀까요? 해결을? 그럴까요? 아니 근데 요즘 그런 이야기도 해요. 지금 뭐 여담입니다만 네. 그 AI 연구하시는 분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해겔의 대논리학이 AI를 만드는데 가장 필수적인 그런 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들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일리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첫째 줄에 보면 세상 모두가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알아보는 자체가 추함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 김태희가 있어. 김태희가 너무 아름다워. 근데 이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자체가 김태희의 추함이 그렇죠. 이렇게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김태희뿐 아니라 모든 미녀가 다 있을 때 네. 전부 다 그런 미녀들만 있으면 아름다운지 안 아름다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다 똑같으니까. 근데 예전에 뭐 서시가 있고 서시가 아니죠. 서시였나 동시도 있었죠. 서시라는 중국 미녀가 있는데 동시가 춘혈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딱 이건 아름답고 이건 추하다 이게 사람이 온다는 거죠. 그 자체로 본질적인 속성이 있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아름답다 추하다가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게 뭡니까? 해결적으로 말하면 변증법적으로 말하면 아름다운 게 아름다운 것 자체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길고 짧은 건 마찬가지. 키가 영진 씨가 예를 들어서 키가 크단 말이죠.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 나이에 그 나이뿐 아니라 웬만큼 키가 큰데. 정우성님보다 크대요. 예. 근데 영진 씨가 어디야 마사이족이었나요? 그쪽에 가면 그 평균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또 발칸반도에 저쪽 몬테네그로였나 그쪽도 뭐 키가 막 190cm 평균 195cm 이러니까 그러면 거기 가면 또 키가 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본질적으로 이 사람 키가 크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롯된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게 없다. 그러면 뭐겠습니까? 본질적으로 저놈은 악인이야. 본질적으로 저놈은 착해. 본질적으로 쟤는 나빠. 좋아.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적으로 나쁘다 좋다가 없는데 뭐 이걸 유의를 가지고 내가 의도를 가지고 저놈을 없애고 전쟁을 해가 우리는 승리하고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아가 되는 거죠. 무의라는 것 개념들. 네. 비교를 통해서도 뭐 크고 작음 혹은 네. 길고 짧음이 나오기도 하지만 네. 두 사람의 관계, 네. 네. 상호작용에 따라서 그 사람의 무엇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게 또 큰 가르침이에요. 누구에게 가르침 주시는 건데요? 자, 봐봐요. 지금 우리 지선 씨가 있잖아요. 네. 만약 지선 씨가 없었어 봐. 그러면 비교돼가지고 얼마나 난 창피하고. 너무 답답하지. 그쵸. 지금 정박님이랑 나랑 둘만 있어 봐. 난 너무 참담하잖아. 네. 지선 씨가 있음으로 해서 난 돋보이잖아요. 돋보여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거봐. 이게 아예 모르니까 난 너무 돋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바로 이 2장에서 네. 가르쳐주는 지혜다. 제 웃을 때가 아니죠. 네. 맨 처음에 그 길고 짧음도 관계에서 나오는 거 이래갖고 엉뚱한 생각을 또 해버렸네요. 그랬네요? 네. 길었다 짧아지지요? 이거 뽀소? 그러나 이제 그런 뜻은 아닐 겁니다. 네. 뭐 나중에 성적으로 해석되는 거에서는 아주 또 좋은 해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또 여기서 또 나오는 게 성인이 나오잖아요. 성인. 우리가 보면 이 노자 도덕경에는 성인이 가장 이상적인 인간형 같아요. 물론 육아에서는 군자도 나오고 또 성년도 나오고 합니다만 이 성이라는 게 뭐냐면 성스럽다 할 때 그게 귀자변에 우리 입구자 해가지고 밑에 나오잖아요. 본래 성인의 의미 성은 귀가 밝은 사람이에요. 귀가 밝은 사람. 귀가 밝은 사람. 우리가 흔히 뭐 4대 성인 할 네, 때 윤리적으로 막 인격이 완성된 게 아니라 사실은 애초에 성인의 의미는 그런 막 윤리적으로 인격이 뛰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귀가 밝은 사람. 네. 그 말은 뭐냐? 보통 사람이 감지하지 못하는 것도 잘 캐치하는 사람이라 이거죠. 보통 사람이 잘 감지하지 못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눈앞에 보는 일상의 세계에서 뭐 나하고는 적이야 원수야 이런 식으로 살아가 그런 일상적인 분별을 하지 않고 보통 사람이 캐치하지 못하는 그 관계를 딱 꿰뚫어 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런 자기 어떤 그런 이게 여기 듣는 걸로 나타났지만 그 능력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꿰뚫어 보면서 아주 물르듯이 살아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인이에요. 성인이라는 게 그 말 그대로 밝은 사람이에요. 귀가 밝은 사람. 근데 야한 얘기하다가 왜 성인 얘기 나오고 성인 얘기가 이렇게 돼요? 성인 방송 또 생각했어요? 아니요 그런 건 그런 아니고. 얘기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지금 2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네. 개념 몇 개가 지금 1장, 2장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뭐 무의라든지 성인이라든지 네. 네, 그 중에 이제 성인을 방금 이제 설명을 해주신 그렇죠. 거지요. 네. 근데 사실 무의나 성인도 다 보세요. 무의도 지금 보통이 아닌 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인위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네네. 자연스러운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무라는 말을 붙였고 성인도 지금 보통 사람이 감지하지 못한 걸 든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냐 이거죠. 사실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 왜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감지하고 안 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이런 거냐? 보이지 않는 것을 안 하고. 핵심은 결국 우리 세계를 만드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때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세계를 만들어 왔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이름도 보지 못하고 이름도 듣지 못하고 얼굴도 보지 못한 조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우리의 존재. 네. 그리고 또 우리의 현재에 있던 이 뭡니까? 지금 제도랄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사회의 어떤 구조랄까? 이런 모든 것들이 유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세계를 만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꿰뚫어 보고 그 꿰뚫어 보는 성인인가. 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세계를 구축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지금 이 세계의 현상적인 법칙과 진리만 안다고 해서 자 그러면 자연 파괴도 아니야. 이건 자연 개발이고 뭐 전쟁 나도 핵무기 나도 방사능 또 우리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자연을 저 열대 우린 다 없애버리고 거기다가 농사 짓고 해도 되고 짐승이 죽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냥 우리 인간만 살면 되지. 이런 것 자체가 오히려 큰 재앙으로 올 수 있다는 걸 경고하고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 세계를 만들고 있는데 보이는 것만 갖고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현상계와 실제가 있을 수 있는데 유의 세계만 가지고 무의 세계를 없는 걸로 규정해가지고 마음대로 할 때 이것은 예상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화근을 가져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바로 노자에서 왜 무의가 가장 중시하느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이거죠. 근데 그리고 그게 수학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대 문명의 근본이 수학인데 네. 우리 영진 씨가 항상 그 정의 인용하시잖아요. 점의 정의 인용하잖아요. 점이란 무엇이냐 이거죠. 네. 우리가 점을 찍는다 할 때. 점은 도형이거든요. 점도 삼각형, 사각형 할 때처럼. 네. 점은 도형인데 위치는 있는데 크기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점이라는 게 그럼 없는 존재인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 우리의 질서를 네. 이 집도 만들어내고 건물도 만들어내고 모든 걸 다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넓이는 또 뭐냐 이거 넓이 하잖아요. 넓이 우리가 땅 넓이 하잖아요. 넓이는 뭐냐 하면 폭이 없는 선들의 모임이 넓이란 말이에요. 폭이 없는 선들의 모임. 선이 있는데 폭이 없어요. 선이. 그러니까 부피는 뭐냐? 우리 부피 있잖아요. 물건 담아야 되는데 부피는 뭐냐? 두께가 없는 면들의 모임이에요. 이 우리 세상 사랑에 다 없는 것들로 해가지고 구축돼 있는 거예요. 네네. 없는 것들, 아닌 것들을 전제해가지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상에 드러난 이거 하나의 어떤 법칙과 질서만 갖고 야 우리는 뭐 모든 과학과 우리가 인간을 다 알고 있으니까 막 그냥 해. 막 이것도 개발하고 저것도 하고 사람은 이렇게 하면 그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다시 우리 세계를 재조정하고 구축할지 어떤 힘으로 다룰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당장 우리가 눈에 보이는 네. 것들은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우리한테 쓸모 있을 것 같이 네. 보이긴 하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네. 것들은 결국 우리한테 어떤 식으로든 돌아올 수 있다는 네. 걸 우리는 네. 명심해야 된다는 네.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이 책을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네.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자의 도덕경을 네. 여러분과 함께 읽고 있고요. 이어진 2부에서 도덕경 또 다른 내용들 지금 한 80장 정도 되는 네. 80개 챕터가 있는데 2개 네, 저희가 2개. 소화했고요. 네.
나머지 78개를 여러분께 하나하나 2부에서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재미있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저는 이때까지 일당백하면서 오늘이 좀 제일 어려워요. 아 그래? 네, 그 정도입니다. 노자 어려운 사람이었네. 난 너무 잘 맞는데. 아, 그래요? 음. 도를 아십니까? 가가지고 교파할 실력이니까. 자 이거 끝나면 아마 우리 지선 씨도 네. 바로 가져가서 열띤 대화를 아마 할 수 있을 그래요? 겁니다. 네. 네. 자 그럼 1부 마치면서 간단하게 뭐 노래 추천 좀 해드릴까요? 그럼 저는 박혜원의 시든 꽃에 물을 주듯이 하겠습니다. 시든 꽃에 물을 주듯이. 물을 주듯. 너무 야한 노래 아닙니까? 어디가 야하죠? 네. 그럼 저는 태사자의 도로 가겠습니다. 아, 도. 네. 혹시 그 노래 제목을 흐르는 뭐 연어 있잖아요. 강산에 네. 저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처럼. 연어들처럼. 네, 사실 그 도가도 이제 도가 사상이 있고 도가 신앙이 있는데 네. 도가 신앙은 자연에 반하거든요. 왜냐하면 도가 신앙은 신선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불로장생. 그 도가에서 머리 방망이 화산파 그 머리 방망이 묶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제 머리가 흘러내려야 되는데 무위로 묶는다는 거는 나는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 갖고 불로 장생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도가 신앙의 또 한 흐름이니까 그래서 그게 또 나중에 혁명을 하는 원리도 되니까 네. 자연을 거슬리듯이 인간 사회도 뒤집겠다 하니까 뭐 비슷한 도가의 어떤 생각을 담고 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의미를 담아서 이 노래를 한 거예요. 그래요? 시든 꽃에 물을 주듯이. 야한 노래가 아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네.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